그 팟빵이 요즘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하고 이제 중장년층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 공개호를 하면 그 가장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방송이 어떤 방송일 것 같으세요? 예, 바로 이제 저희 이 행사가 가장 그 평균 참여 높은 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무더운 여름 오셔서 상당히 그 감사드리고요. 55분까지 저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뭐 연금저축 계좌도 갖고 계시고 뭐 퇴직연금도 하실 거고 IRP도 가입하셨을 텐데 이렇게 그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을 통해서 그 연금을 투자를 할 때 도대체 어떤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금 자산,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연금을 자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뭐 주식 자산, 뭐 부동산 자산, 뭐 현금과 같은, 뭐 현금성 자산, 예금과 같은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의 연금을 우리가 노후 생활에 쓰기 위한 하나의 자산을 봤을 때 그 연금 자산의 특징은 한 뭐 제 생각에 한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10년 동안 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운용하지 않으면 뭐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안 주죠, 그죠?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이제 내가 가산세, 해지 가산세를 내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받은 걸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도 측면도 그렇고 연금이란 것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 돈을 버는 시기에 수입이 있는 시기에 돈을 오랫동안 소액으로 모아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쌓아져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금이 뭐 노후를 준비한 왜 기본적인 수단이냐, 인류가 이런 노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민해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류가 여러 가지 고민해 봤는데 합의 본 건 있는 거예요. 현대 인류가. 노후의 준비에 있어서는 연금 제도는 합의를 본 거예요. 이 연금 제도가 좀 불안전하고 약간 좀 그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금 제도 이상의 제도를 아직까지 인류는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인류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이 연금 제도가 단순하게 뭐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우리 개인연금도 있지만 연금이란 것은 어찌 보고 계시면 인류가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지원해주는 이 농경사회에서의 부양 시스템이 깨지면서 인류가 그나마 만들어 놓은 사회적 안전장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그 자식한테 신세지가 돈을 뺏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한 거고요. 이 연금은 본질적으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이 생활비의 가장 그 무서운 적은 돈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흔히 인플레이션을 두고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란 표현을 씁니다. 못 느끼는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내가 5%짜리 예금을 1년짜리 가입을 했는데 1년 동안 물가가 5% 올라버려요. 사실 돈을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안 번 겁니다. 돈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은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와 교환이 될 때 비로소 돈의 하나의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도 사야 되고 뭐 미장원도 가야 되고 음식 사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될 때만 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금은 노후에 쓸 생활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체부터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여러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뭐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퇴직하고 나서 한 65세 이후에 한 달에 현재 가치로 120만 원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물가를 반영해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민간 금융회사가 그 인플레이션을 보장해 주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는 상품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망할 겁니다.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천재가 있으면 직장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떼돈을 벌 거예요, 떼돈. 흔히 하는 얘기하듯이 뭐 경제학자라는 직업 자체가 틀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건 연금은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국민연금을 설명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연금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게 국민연금 같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집에서 그 전업으로 하시는 남편이나 아내분이 계시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10년 동안 넣어야 되거든요. 국민연금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내는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내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불입기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경단 여성 같은 분들 계시면은 추가로 돈을 내서 기간을 회복시킨다든가 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그런 제도는 시스템이. 세 번째가 연금은 이 한 상품에 보통 있는 상품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금은 이것이 하나의 뭐 거치에 표현하면 안으로 내재화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쌓고 운용을 하고 일정 시점 55세나 60세가 되면 내가 일정 시점에 내가 인출해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마지막으로는 돈이 많아서 내가 연금 필요 없다 하더라도 연금 상품 자체는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정부가요, 어떤 걸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뭘 통해서 하는 거죠?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잡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는 세금 카드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학을 두고 인센티브에 관한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세금을 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정부가 계속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당연히 그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연금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너무 많이 남용을 하면 시장이 그거에 더 어떻게 되죠? 약간 둔감해지죠. 내성이 생겨가지고 뻗쳐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협박을 많이 하면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세금에 대한 경고 사인을 주면 사람들이 이제 다른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또 뭐 그래서 이 연금이란 자산의 특성,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운용할 때는 이런 특성에 맞게끔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런 심리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행동 그 경제학자, 행동 경제학, 심리학과 경제학을 이제 그 한 사람이 그 금융 파이낸스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도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다니엘 커너만 교수라는 사람이 그때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받았을 때 그 경제학과 깜짝 놀랐었어요. 그 사람이 경제학 교수가 아니라 심리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 그러면은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이렇게 분석적이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때때로 비이성적이고 때때로 미치고 때때로 너무 공포감을 느끼고 인간은 때때로 두려움도 느끼고 탐욕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커너만 교수 이후에 행동경제학이 주류가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드디어 경제학에서 바라본 인간에게 사람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전까지 그것은 완전히 살아있는 경제적 동물이었던 거죠. 경제에 달았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연금 자산을 대할 때도 이 내가 갖고 있는 연금에 대한 심리적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투자에서 제가 뭐 대단한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기자 생활할 때 만났던 형님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골라야 돼? 그때 그 얘기 그러더라고요. 뭐가 궁금한데 이 기자 그래서 형 정말 궁금해. 형 돈 많이 잘 벌잖아. 형 돈 잘 벌고 재테크도 잘하는데 투자할 때 생각하는 원칙 같은 게 뭐야? 그냥 딱 그 얘기 했었어요. 야, 투자는 편해야 돼. 내가 사놓고서 잠안 오면 하면 안 돼. 네? 저희는 펀드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그다음에 투자가 더 올바르다 얘기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상품에 가입해가지고 잠도 안 와가지고 잠 못 자면은 일찍 죽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시면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연금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연금은 객관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럼 연금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연금은 정해져 있어요. 목표가. 심리적으로. 노후에 쓸 거야. 간단해. 노후에 쓸 거야.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재미난 거예요.
똑같은 펀드를 가입해도요, 연금에 가입한 펀드와 내가 그냥 가입한 펀드는 사람이 대하는 게 달라요. 어때요? 내가 연금에 가입한 펀드는 안 깨져야 되고 덜 깨져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나 원금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수익도 많이 나고 원금도 지키는 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흔히 하는 얘기로 만약에 어떤 남성이 배우자로서 아내를 구하는데 예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가정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애들도 잘 키우고 이런 여자를 찾으면 그 남자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어떤 찾는 배우자가 남자인데 얼굴도 요즘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애가 누구죠? 저희 세대는 장동건이었는데 요즘은 여기 또 연세가 좀 아이돌은 잘 모르시는, 예? 그죠? 요즘 뭐 워너원 이런 애들,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 뭐 이렇게 얼굴도 그렇게 생기고, 뭐 친절하고, 아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살림도 딱 나눠서 하고, 자녀 양육에도 관심이 많고, 게다가 돈까지 잘 벌어오고. 그런 남자 찾으면 혼자 사셔야 돼요.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익도 많이 나고 안전한 거 찾으시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금에서 우리가 투자 상품을 대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연금에서 내가 좀 보수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연구 기관들이 많이 해요.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가입하실 때 처음에 딱 펀드 선택하면 바꿔요, 안 바꿔요? 거의 안 바꿔요.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성공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인류 혁신 기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의 그 연금 투자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런 그 가장 혁신적인 나라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투자를 할까요? 네, 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학자들이. 100명 중에 60명이 처음에 가입한 거 안 바꿉니다. 인간은 게으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무슨 거라면 초기값, 영어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거 킬 때 막 프로그램 연결돼서 자동으로 딱 뜨잖아요. 그걸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 그게 없으면 저 같은 컴맹은요, 컴퓨터를 못 쓸 거예요. 일일이 명령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땐 다른 상품과 달리 특히 더 초기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거의 세계 공통적으로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연금 상품의 선택을 내가 투자 시작할 때는 처음에 초기 값을 어떻다?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피터 린치라고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뭐 이 양반 책을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고, 국내에서 나와 있는 주식책 중에서 가장 오랜 동안 팔리는 영원한 스테디셀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그 미국 그 펀드 매니저 역사상, 그 펀드 산업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말씀드리냐면 연금 투자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이나 펀드 선택, 투자 타이밍 이런 것들이 언제 내가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보 선택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연금자산 운용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게 타이밍을 하고 싶어요, 많이. 근데 이 타이밍 전략이라는 것이 잘만 하면 좋지만 이게 왜 어려운가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데, 피터 린치는 1977년 5월부터 90년 5월까지 1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연평균 29.2%입니다. 한국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펀드 중에 연평균 20%를 단 한 해도 깨먹지 않고 이렇게 한 펀드는 제가 알고 한국에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20% 넘는 연평균 수익률로 13년간을 이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에 만약에 77년도에, 사실 77년도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돈만 운영했거든요. 한 2, 3년 운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투자 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77년도부터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77년도에 그 1억을 넣은 사람은 피터 린치가 은퇴할 때 그 펀드를 이제 운용을 그만뒀을 때 27배를 벌었습니다. 27억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복리 29%가 쌓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입한 펀드에 가입한 사람 다 돈 벌어야 돼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피터 린치는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입니다. 이게 미국 그 증권시장 역사상 가장 낙폭이 많이 컸던 날입니다. 대폭락이 났던. 여러분들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 아시죠? 증시가 막 폭락하면은 서킷 브레이크에서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야, 진정해, 다시 한번 생각해, 막 팔지 마. 그 제도가 왜 생겼냐면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너무 급락을 하는데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패대기 치니까 완전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루에 몇십 %가 빠져버리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서킷 브레이크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빠진 날입니다, 이게. 근데 피터 린치는 이때도 플러스 수익률을 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투자가도요, 뭐 선물 옵션과 하자고 오로지 주식만 사는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대폭락하는 날 폭락하는 애 플러스를 내는 거는 그건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폭락하기 전에 탈출했으면 모를까 그 폭락하는 순간을 겪었다 그러면 거의 다 플러스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피터 린치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82년도부터 한 2000년도, 90년대 초까지인데 미국이 82년도부터 한 시간 되시면 심심하실 때 여러분들 82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미국의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심심할 때 가셔가지고. 그 사이에 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피터 린치가 79년도에 미국 증권시장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시기가 70년대 석유파동 아시죠? 여기 연배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석유파동이 나가지고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주식시장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제 미국인 최초로 노벨 경제상을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폴 사무엘 교수인가? 아니 갑자기 얘기하는데 그 MIT 대학의 뭐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50이 넘으니까 자꾸 까먹어요, 이름을. 예. 예, 그분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70년대에 만약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출신 성분과 학문적 배경을 막론하고 그에 대해서 무조건 노벨상에 돌아가야 한다. 해결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말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20%까지 올립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20% 우리 외환위기 때 경험해 보셨죠? 금리 20%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외환위기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그랬어요, 70년대 말에. 참혹한 겁니다, 20%가. 기업들은 다 망합니다. 자영업자들이요, 죽어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높은 금리와 이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한번 오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제가 아시는 분이 좀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그 쓰레기 같은 쓰레기를 치우는 거다. 이게 막 경기가 좋을 때는요, 뭐 부채도 많고 기업 경영이 좀 방만한 기업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딱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다 죽습니다. 싹 청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은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다 먹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기업들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다 망해가지고 한 사업마다 산업 분야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거든요. 라면도 몇 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술회사도 다 M&A 이루어져가지고 자동차 회사도 딱 두세 개. 모든 산업에서 이렇게 과점화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개인들한테. 그렇지만 그 기업의 주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찬스가 오는 시기가 되는 거죠. 예, 피터 린치 그 시기에 활동했던 겁니다. 그러면 피터 린치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절대 돈을 잃어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당대 최고의 펀드 매니저의 미국 증권시장 역사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단 한 해도 깨먹지 않았던 펀드였고, 근데 피터 린치가 은퇴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운영한 펀드에 가입했던 기업이 이 펀드가 거의 국민 펀드였었어요. 그래서 에콰도르 그 GNP보다 컸어요. 한 나라의 GNP보다 펀드 하나가 미국 최대 세계 최대 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도 돈 많이 벌었을 거 생각하고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가입한 고객의 절반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넣었다 뺐다 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가서 가입하고 시장이 나쁘면 막 욕하면서 판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펀드 매니저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펀드를 만나더라도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장기 투자하는데 뭐 주식 투자하라고 그래서 한 주식 10년, 20년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비자발적 장기 투자 되게 많으시죠? 주식 샀는데 반토막 나니까 어떠세요? 그거 못 팔아요. 파시는 분들은 성공하실 거예요. 그건 대단한 자제력의 소유자들이고 판단력의 소유자들이십니다.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저도 그랬던 종목이 있어요. 뭐 K 무슨 주식이라고. 옛날에 그 공모주 청약을 받은 건데 제가 미래에셋에서 온 게 13년 됐으니까 그게 제가 4년 전에 5년 팔았고 계좌시를 했으니까 8년인가 9년 들고 있다가 20%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품을, 이 투자를 대하는 생각의 거리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세표는 보고 오늘 내일 수익률 보더라도 내가 이 자산을 내가 10년, 5년 뒤에 끌고 갈 거야 라는 이 생각의 길이를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당연히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는 그 전설적인 투자관 중에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셨죠? 굉장히 존경받는 그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던 펀드 매니저고 이분은 이제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소위 말하는 죄악주라고 하죠. 죄악주. 인간을 타락시키는 주식. 술, 담배, 도박회사의 주식은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술, 담배, 도박회사 회사가 배당도 투자자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 유명한 그 회사를 두고 피터 린치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담배 회사 주식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주식이다. 왜요?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이따 제가 좀 배당금 펀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사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투자의 목적이란 무엇이냐? 투자의 목적이란 무엇이냐? 최종 세후에 세금 다 내고 장기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딱 연금이 여기 들어맞는 겁니다. 우리 5년 오래 운용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내 연금 운용하는 펀드에 내가 그거를 하나의 그 고려 요소로서 주요한 항목으로서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집값이 막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집값이 막 떨어져서 20%씩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네. 주식시장 폭락하는 것보다 더 큰 패닉이 옵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어떤 우리가 거품, 투기의 역사들을 봅니다. 거품, 투기 역사를 보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왜? 부동산이 박살나면 뭐가 박살나요? 은행들이 물려버립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금융이란 건 뭐냐면 그 인체에 비유한 피 같은 겁니다. 이 피를 돌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피가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가 않아요. 비율로 보게 되면 뼈나 살보다 낮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은. 네? 그렇지만 피는 온몸의 호르몬이나 영양분을 택배기사처럼 실어 나르는 존재거든요. 금융은 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부동산이 박살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제 내에 피가 안 돌면서 경제가 수업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외환님 경험해 보신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은 그렇게 해서는 공적 작업을 넣어가지고 막 미국도 넣은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막 굉장히. 근데 주식은 있잖아요. 보통 주식의 법은 언제 오냐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이건 뭐냐면
사실은 폭락한다면 고통스럽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희망이거든요. 그런 얘기합니다. 철도 주식에 대한 거품이 없었으면 철도 산업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동차 주식에 대한 투기가 없었으면 자동차 산업은 자금 조달을 못했을 거예요. 인터넷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식의 거품의 붕괴는 주식 투자자만 죽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붕괴되면 사회를 죽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훨씬 더 힘든 겁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 뭐 부동산 대폭락할 거다.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분들은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약간 서운해요. 너무 정말 저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볼 것 같으세요? 부자들은 괜찮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아, 내가 100억 있는데 30억짜리 집 사는데 30억짜리가 집이 15억 됐다고 해서 이들은 전혀 삶의 지장이 없어요. 이때 되면 뭐냐면 금리가 폭등할 거기 때문에 또 이분들 이 돈 가지고요. 예금 넣어놓으면 돼요. 흔히 하는 얘기. 물론 뭐 디플레이션 올 수도 있긴 하지만 디플레이션 마찬가지예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자기 재산의 70%를 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인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바라볼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3, 4%는 나와요. 이게 뭐 수출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 70% 정도가 수출이 더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 내수보다. 미국이나 일본은 안 그래요. 내수 비중이 훨씬 높아요. 중국도 지금 계속 내수 비중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마 지금 내수 비중이 높았으면 이번에 미국하고 정말 맞짱 떴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수 비중이 아주 자기네가 내수 비중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수출 비중이 높아서 수출이 잘 되는데 그 내수는 못 느끼는 거예요. 또 기업들이 요즘 공장을 다 해외에 짓잖아요. 다. 요즘 해외에 짓으니까. 그렇지만 경제가 플러스 성장하면 그 장기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입니다. 실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주식은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고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를 따라갑니다. 길게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부침은 존재하지만 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제는 박살난 경제가 되는 겁니다.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온다거나.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 우리도 일본처럼 집값 폭락해서 디플레이션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참고를 해야 되죠. 우리 다음에도 그런 강의 들으실 텐데. 그렇지만 일본처럼 되면 안 돼요. 그 존 메이나드 케인즈 경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전 세계 경제 재건의 이론적 토대를 공급했던 양반이죠. 그 존 메이나드 케인즈.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재테크를 무진장 못합니다. 주식 투자 무진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경제학자들이 막 이러는 건 믿지 마세요, 굳이. 제 주변에 아시는 뭐 기회 뵀던 분들 중에 별로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몇몇 예외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양반이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이징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평생 롤스로이스에 기사 딸린 차를 두고 취미가 발레였는데 제가 기부금 딱 나가지고 발레도 항상 좋은 좌석에서 하고 결국은 러시아 출신의 발레리나와 결혼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당대 최고의 천재와 당대 최고의 백치미를 가진 여성이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둘이 평생 행복하게 삽니다. 해로했던 그 양반이. 케인즈가 젊었을 때 동성애 됐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하는데 케인즈 경이 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뭐 그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케인즈 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한 사람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를 이동하지만 부의 총량은 동일하다.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오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오면 디플레이션은 더 파괴적이다. 한 사회의 부를 파괴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고용입니다. 고용. 실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집값을 막 떨어지길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돼도 서서히 안정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올라도 서서히 오르는 게 좋은 거고요. 네? 우리가 이론처럼 안 되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은 인플레이션 해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 준비로 상가 같은 거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찾아 해운발에서 이제 우리 김재현 수석이 오셔가지고 상가 투자에 대해서 강의도 했었는데 한번 또 잘 한 번 더 만들게요. 저희가 그런 관심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인플레 해시할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간에 문화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 준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투자 상품에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주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이 왜 인플레이션 대비되느냐? 제가 라면 회사 경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압력에 대해서 이 물가를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냐 기업이 어떤 기업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기업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크기를 키워서 매입 원가 내가 구입 바잉 파워를 가져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기업. 아니면 물건을 생산하는데 기계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공정 자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기업. 가장 좋은 건 방법은 뭐예요?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제일 좋은 거예요. 뭐죠? 그냥 가격 올려버리는 기업.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배 만드는 회사와 껌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주식이 더 인플레이션도 해치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대체로 100%는 아니지만 껌 파는 회사가 더 인플레이션 해치가 쉽습니다. 왜요? 제가 배를 만드는데 올해 100억을 매출 올렸어요. 근데 그 100억이 내년에 100억 보장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배 만드는 회사는 불가능해요. 또 내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껌 100억이 팔렸어요. 내년에 이게 반토막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배 만드는 회사보다는 껌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 경제적으로 껌 파는 회사가 중요해요? 배 만드는 회사가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국가 경제적으로는 배 만드는 회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산업 연구한 효과도 많고 그 장사가 잘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뭐죠? 구멍가게도 잘 될 거고 슈퍼마켓도 잘 될 거고 수집도 잘 될 거고 연구한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껌 많이 팔았다고 사람들이 술도 많이 먹지 않거든요. 종업원들이. 네? 근데 주식의 입장에서 어떤 거죠? 껌 파는 회사들이 훨씬 더 인플레이션 대응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배당주 펀드 같은 거 좋은 소비재 기업들의 투자 이런 펀드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연금 투자에 좀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통계는 한번 보신 적 있겠지만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마이너스 50%는 플러스 100% 법칙이다. 내가 2천만 원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반토막에 마이너스 50%가 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 1,000만 원을 다시 내가 원금으로 복구하려고 그러면 그때 50% 따야 돼요? 100% 따야 돼요? 네, 100% 따야 돼요. 100% 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투자는 위험해요, 여러분들. 주식형 펀드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위험한 거예요. 왜? 깨먹을 수 있는데 왜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든 돈을 예금으로만 넣으면 내 노후 자금은 인플레이션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을 내가 1년에 500만 원씩,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면 재테크 안 해도 돼요, 저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쵸? 500만 원 사월하면 돼. 인플레이션 해지해 주는데 국가에서 알아서 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금도 넣고 연금 상품 같은 거는 투자 상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회피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수익률 높여가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우리 연금 투자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할 때 이 변동성 중에서 흔히 하는 말로 깨지는 변동성이죠. 깨지는 변동성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 제가 생각하기엔 이 6개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5개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나는 펀드 주식 사면은 나는 정말 그날부터 잠이 안 와.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분들은 예금 넣고 그 투자형 상품 가더라도 금리 높게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고르셔가지고 금리 때 조금씩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동성 관련 가장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떻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싸게 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가치 투자라고 그러는 거죠. 같이 싸게 사면 써도 내가 덜 떨어지니까. 싸게 사는 전략을 취하는 뭐 펀드나 이런 걸 내가 찾아내는 거죠. 펀드, 우리 연금 상품, 그런 상품을 찾아내거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 1980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 수익률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좋느냐, 이게 중요하냐, 자산 배분이 중요하냐, 마켓 타이밍이 중요하냐, 종목 선택이 중요하냐, 이런 연구들을 쭉 한 거예요. 실증적으로. 해봤더니 결과가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보다도 어떻게 내가 자산을 배분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바이오주가 막 오를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바이오주 한 주도 안 들고 있으면 어떤 거죠? 나는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배분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사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오르고 주식이랑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오르고 내리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변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흔히 거창하게 표현하게 되면 카오스적이고 불확실하고 이런 요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증시 속담에 요즘은 이런 속담 안 써요. 증시와 여자마모 청개구리와 증권시장과 여자마모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옛날에 이런 썼고 요즘 이런 안 쓰더라고요. 요즘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나는 이제 뭐냐면 그냥 꾸준히 분산해서 하나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번은 빼겠어. 6번은 뭐냐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내가 자산을 갖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상가 샀는데 이 월세가 맨날 나와 100만 원씩. 근데 갑자기 외부 충격이 와가지고 이게 상가가 5억짜리인데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근데 100만 원씩 월세를 줘요, 나한테 계속.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안 팔죠. 근데 주식은 팔아요. 주식은 배당을 계속 주는데도 주식은 파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수익성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이 뭐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주식은 배당주 같은 겁니다.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전 가끔 이제 그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요. 국내 주식시장 집회 배당주 리스트를 한번 쭉 봐요. 가끔가다 보면은 어떤 보험회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인데 그 회사 우선주가 한 6%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럼 막 전 사고 싶어요. 내가 나이 먹어서 한 6%를 내가 안정적으로 매년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큰 보험회사는 제 생각에 은행보다 안전해요. 망하기 어려워요, 그런 회사. 절대 보험회사는 부도낼 수가 없어요. 자동차 보험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정부에서. 그렇죠?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것도 나쁘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뭐 펀드 같은 거 있으면 어떻죠? 이게 폭락할 때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요. 폭락기에 제일 먼저 반등하는 가장 손실률이 적고 가장 많은 반등하는 스타일 주식 중에 하나가 배당주입니다.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의 연구보다 똑같았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산들을 내가 하는 거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중에 한 몇 가지 섞어서 해요. 자산 배분도 대충 하고 적립식으로 넣고 1번은 안 해요, 저는. 저는 이제 연금은 다 때려 놓습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성 자산 같은 걸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시냐면, 요거는 좀 이런 것들이죠. 일단 몇 개의 유형 중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연금 자산에서 어떤 펀드를 넣는 게 좋느냐.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경제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세계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살 수 있으면 전 세계 증시에 다 투자해버리는 것이 가장 속편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에 미국이 제일 비중이 높게 차죠. 그 나라에 맞게 전 세계 경제가 뭐 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몇 %씩 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주식시장이라는 것들. 길게 보게 되면.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제 글로벌 펀드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한국이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 외환위기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연금 찾으려고 다 깨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이 국내 주식 펀드가 1번이 아닙니다. 연금 자산에서는 전 세계를 대해서 가장 잘 분산되어 있는 펀드가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뭐 배당주 펀드 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꼭 배당주 펀드를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왜? 캐시플로우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예를 들면 캐시플로우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권하기도 하고 제 포트폴리오 꼭 배당들을 꼭 채워놨습니다. 꼭 채워놨습니다. 꼭 좋은 배당편 몇 개 골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좋은 소비재 기업 이런 소비재 기업에 이나 아니면 혁신적인 기업 요즘 뭐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걸 사랑합니다. 그런 기업들도 이제 거기 소비재 기업과 똑같습니다. 그 IT 기업이지만 현상적으로는 그 불륜 IT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하단에 자기 플랫폼 하단에 소비자들을 다 들고 가는 회사들입니다. 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상에 저한테 누구의 2세로 태어나라. 만약에 저한테 예를 들면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나라. 두 번째 농심 라면 회사의 아들로 태어나라. 세 번째 유명한 맛집 아들로 태어나라. 만약에 저한테 그런 세 가지 하는 옵션이 한 가지 있으면 전 뭐 결정할 것 같으세요? 저는 맛집 아들로 할 겁니다.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가의 아들은 안 태어날 겁니다. 반도체 제가 한번 잘못 투자하면 그 10만 명이 넘는 직원들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 이하는 라면에서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라면은 먹어요. 그 연구 개발할 때도요. 거기는요. 큰 설비 필요 없어요. 스프만 바꿔 넣으면 돼요. 계속. 네? 그 연구 개발비도 적게 들어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비 엄청 많이 들어서 반도체에 뭐 적층식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쌓아야 되거든요. 한국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밤새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데다가 그 정보량을 담으려 엄청 쌓은 거예요. 딴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딴 나라애들. 그래서 쌓아 올린 겁니다. 근데 딱 뭐냐면 오래된 유명하게 딱 그 맛집 아들 태어나면 거기는 오래 일하신 이모님들이 다 계세요. 삼촌들이랑. 굳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딱 와서 우리 삼촌이 이모들 손 한번 꼭 잡고 오늘도 잘 부탁해 삼촌 이모 그러시면서 딱 하고 나서 저는 11시부터 가서 그 데스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또 나가서 사우나 한번 하고 왔다가 또 오후에 가서 또 이모님이 다 오래 계셨으니까 이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출이 좋으면 돌아가실 때 우리 이모 삼촌 다 불러줘서 5만 원씩 딱 드리면은요. 아유 훌륭한 아들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신제품 개발 안 해도 됩니다. 네. 나 설렁탕 먹으러 오는 거지 내가 설렁탕 뭐하러 개발해요 다시. 그 옛날 법 먹으러 오는 건데.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강력한 소비자와 밀착되어 있는 요즘 아시아나 세계적 중산층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회사 펀드 중에 이렇게 중산층들의 소비가 사용이 높아지는 이런 주식들이라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소비재나 배당주나 캐시플로우가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너 개를 가지고 이렇게 분산하시고 분산 투자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가 맞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해보면 좀 변동성도 좀 낮고 덜 깨지고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했었고요. 시간이 딱 그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질문 시간이 원래 길어 했는데 질문 없어도 되겠죠, 그죠? 제가 원체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그죠? 질문 없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10분 쉬실 거죠? 예, 우리 오은미 연구원께서 안내 방송 해주실 거고 제 강의 마치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럽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껴 쓰면서 모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일단 노후 준비할 때 연금 같은 거를 좀 꾸준히 한 5년, 10년씩 넣다 보면 그게 목돈이 되거든요. 저 인생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 작은 모래알이 모여야만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바다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하나 모래를 쌓아가면서 바다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사실 연금만한 제도가 아직까지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이상 능가하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연금 투자에 관해서 많이 하시고 제가 질문을 못 받으니까 혹시 못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사무실 돌아가서 그 사이트에다가 저희 팟빵 저희에다가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